네, 고승국 칼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좌파, 종북주사파와의 문화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좌파와의 문화전쟁 1편, 2편에 대한 주장을 고승국 칼럼을 통해서 했습니다. 좌파와의 문화전쟁 세 번째 주제는 내로남불인데요. 국민은 저들이 종북주사파, 저들이 종북주사파 김정은이를 따르는 세력이라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해서 분노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것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분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물론 이게 이념전쟁이니까 깊이 파고들면 저들의 그 주체사상과 종북주의가 너무너무나 위험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기 위한 사악한 이념이기 때문에 분노하지만 이렇게 깊이 따져 들어가기에는 이게 상당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종북주사파,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추미애, 송영길이, 윤미향이, 최강욱이, 김당국이 이런 자들한테 분노하는 이유는 그런 이념 또는 정치 행태를 따지기 이전에 그 자들이 보이고 있는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종북 주사파들과의 이념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전선을 대중적으로 구축하고 더 많은 국민들을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 포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 종북 주사파들의 내로남불 행태를 부각시키고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2019년에 광화문 국민혁명 전선이 쳐졌는데 그때 촉발된 것은 조국의 내로남불이에요. 저 조국이라는 자가 입으로는 온갖 교원 영색, 민주주의, 공정 어쩌고저쩌고를 떠들어대면서 평생 장사를 해 왔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나 허접한 이 잡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의 내로남불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내로남불은 그게 문재인의 내로남불이건 조국의 내로남불이건 이재명의 내로남불이건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국민적 분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아마 저 영어 사전에는 내로남불을 영어로 NA 뭐 이런 식으로 해서까지 한국적 정치 풍토에서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정치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내로남불. 이게 원래 말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정치할 때 만들었던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을 줄여서 내가 하면의 내, 로맨스의 로, 내로, 남이 하면 남, 불륜의 불, 남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199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김대중 야당도 이 내로남불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왔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행태.
그 서양에서는 이 내로남불과 제일 비슷한 용어가 더블 스탠다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잣대. 이중잣대인데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그 아주 이 묘한 뉘앙스 있잖아. 이걸 이중잣대, 더블 스탠다드는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미권에서도 아예 내로남불이라고 영어로 쓰는 거예요. 자, 내로남불은 왜 이 종북주사파의 일반적인 생활 행태가 됐는가? 이건 이런 거예요. 꼭 종북주사파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산당들의 이 행태에서 보이는 그런 그 행태이기도 해요. 보세요. 칼 막스와 레닌이 공산당 혁명을 하면서 계급 철폐를 표방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혁명에 성공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계급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급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공산당 혁명에 성공한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 계급이 없어졌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철저한 계급사회가 돼버렸잖아요. 20몇 개의 신분으로 이 계급이 구별되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들 공산당 사회에서의 상층 당 간부들의 그 일상생활과 행태는 그야말로 고대 왕이나 이 귀족들의 그 생활 행태를 뺨칠 정도의 초호화 생활을 이 자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말로는 계급을 없앤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최상위 계급의 귀족으로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계급 없는 사회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최고위층의 계급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본질적으로 내로남불이에요. 소련 공산당도 중국 공산당도 북한 김일성 집단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로남불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내로남불이 그동안 이렇게 은폐되어 왔어요. 은폐. 그러니까 크렘린궁 안에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안문 광장 안쪽에는 일반인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집단의 그 궁전 안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특권 계급이 어떻게 이 주지육림에 빠져서 사는지를 바깥으로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로남불인데 수십 년간 은폐가 된 내로남불이 있었어요. 그럼 왜 공산당은 이러냐? 공산당은 그들의 혁명 목표의 성스럽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 혁명 목표로 가는 과정에 수단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상관없다는 게 저자들의 기본적인 혁명 노선이에요. 혁명을 위해서라면 강도짓도 정당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런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자기 동지한테는 그야말로 따뜻한 원칙을 적용하고 적군들한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원칙을,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를 갖고 해도 혁명 집단인 공산당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른바 일반적 보편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산당한테는 오로지 공산당의 당성, 계급성, 당파성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교통 규칙을 어겨도 공산당 당원이 어긴 거는 너무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저 자본가 소상공인 또는 이 뿌띠부르주아지가 이 교통 질서를 어긴 것은 일부러 질서를 어겨서 공산당 공화국 체제를 흔들기 위한 반역의 음모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교통 질서를 규칙을 어기고 급하게 위법을 한 공산당 간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제치고 열렬하게 활동을 한 사람으로 훈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서민들은 체제를 위협한 사람으로 몰려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이중잣대가 버젓이 적용되는 게 이게 공산당 사회예요.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도 딱 공산당 간부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들은 선민들이야. 혁명을 위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일반 규칙, 일반 도덕이라고 하는 건 적용이 안 돼요. 혁명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하는 거야. 다 정당화돼. 그러니까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죠.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똑같은 것이 적대적인 진영,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우파 세력한테 벌어졌을 때는 뭐 가혹하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로남불은 공산당 역사에서 공산당의 특징처럼 되어 있지만 특히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게는 그 세력의 브랜드가 될 정도로 그 행태가 아주 일반적이고 특별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있긴 있으나 어떤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예 적용이 안 돼 버리면 그 법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은 법치 붕괴를 얘기합니다. 내로남불은 법의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종북 주사파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종북 주사파들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거든. 자신들의 내로남불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이라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 우리를 따라야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어. 대한민국 법을 따르면 너네는 계속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령의 교실을 따를 거냐, 대한민국 법을 따를 거냐 선택해라. 수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꼭두각시 문재인, 이재명의 지시를 따라서 함께 영생할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 지키다가 감옥 갈 거냐.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가 최강욱이의 발언을 징계를 했다고 해서 다들 정말 야 이런 코미디가 있냐 그랬어요. 이 막말로 따지면은 10배, 100배 더 심각한 막말을 한 이재명이가 최강욱이를 막말했다고 징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이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10배, 100배 심하게 혐오스럽게 한 막말은 지가 꼭 필요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국민들한테도 내가 뭐 잘못했냐고 지금도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지장을 준 최강욱의 막말은 징계받아 마땅한 말이죠. 그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10배, 100배 심한 막말을 한 이재명이가 그보다 못한 최강욱의 막말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저 종북 주사파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 김은경이라는 자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한 거,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안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 아니고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하다가 종료시켰잖아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아무런 이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한 김은경이나 그런 김은경이를 임명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만 혁신하고 끝나라라고 한 이재명이나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혁신은 장식품에 불과하니까. 국민의힘의 하영재라는 사람이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그거는 하영재라는 사람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고 다녔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가결시켜버렸어요. 자, 그런데 똑같이 그보다 훨씬 더 범죄 혐의가 무거운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버리잖아요. 조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잖아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다가 워낙 여론에 안 좋으니까 가결시켰어요. 이게 다 내로남불인 거예요. 자기들 동료들은 당연히 막아줘야 되는 거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가벼운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내로남불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 내로남불의 이 정신구조가 없으면 방탄이라고 하는 걸 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스스로 너무 쪽팔리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방탄 국회 열어서 지키고 배지 달아줘서 지키는 거는 성스러운 혁명의 대의를 위한 행동이니까 하등 양심의 가책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내로남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도 핵심은 내로남불이다. 그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이 됐다가 그 자녀 학폭 문제 때문에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그때 정청래의 자녀가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의혹이 그 전부터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순신의 국수본부장 사태에 즈음해서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당연히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개무시당하고 넘어갑니다. 언론개혁 문제에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문재인 세력이 야당일 때 추진하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중단시켰어요. 그러다가 다시 야당이 되니까 또 추진하는 게 지금의 언론 3법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입법 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호영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민주당의 5대 내로남불을 연설에서 적시한 적이 있습니다. 5대 내로남불. 인사 내로남불, 재정 내로남불, 입법 내로남불, 적폐청산 내로남불,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 이렇게 했다는 건데 거의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것이 다 내로남불이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은 종북 주사파의 실체가 뭐고 주체사상에서 수령론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 부처가 어떤 식으로 3만 명에서 5만 명 가까운 간첩들을 난파하고 교육시켜서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도 그게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반면에 야, 그 조국이가 한 내로남불 알지 않냐?
문재인이가 한 내로남불 알지 않냐. 이재명이가 그 지 형수한테 했던 그 험한 그 막말 있지 않냐. 그런 막말을 한 자가 그 최강욱이를 막말했다고 징계하는 그런 내로남불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너무나 쉽게 공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들과의 이념 전쟁, 좌파와의 문화 전쟁에 있어서 우리 자유파가 좌파들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내로남불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좌파 문화 전쟁의 전선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19년 광화문 국민혁명의 그 자유파 대한민국 국민들의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난 내로남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난 모르겠고 하여튼 저 내로남불 저거는 내가 용서 못해. 그러한 국민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분노가 좌파와의 문화전쟁에 있어서 우리 자유파의 주도성을 확보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칼럼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좌파와의 문화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검토할 것은 좌파들의 홍위병 정치의 실체입니다. 팬덤과 홍위병은 구별해야죠. 팬덤은 건강합니다. 팬심을 갖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팬덤이 있어야 대중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가 있어요. 정치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정치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이런 팬덤, 대중적 팬덤이 있는 대중 정치인이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사실은 팬덤이 없는 대중적 지지가 없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맨날 욕만 먹고 다녀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당신 일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러고 국회의원이 가도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하고 스마트폰 꺼내서 셀카 찍자고 다가오는 지역구 구민이 한 명도 없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예요. 영 인기가 없는 거죠. 매력도 없고 지지도 없고. 그런데 당에서 공천을 하니까 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우린 빨간색이지. 이거 찍어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정말 이런 팬덤이 있는 대중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지금 국민의힘에 김기현이 그런 것 같습니까? 어디 가면은 셀카 찍자고 어디 팬덤 지지자들이 달려들어오는 사람입니까? 김기현이? 당 대표부터 안 그렇잖아요. 그럼 윤재욱이는요? 원내대표 당서열 2위. 그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럼 이번에 새로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김병민이 자리를 밀어내고 그 당대표 바로 옆에 앉은 김석희라는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선 누군지는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팬덤은커녕 이 지지자들이 알만한 상황도 아닌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아주 제가 냉정하게 보면
예, 국민의힘의 그 대중적 지지가 있는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언뜻 떠오르는 사람 중에 이 팬덤이 있는 사람 장제원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4,200명이나 모였다며. 그 중에 조금이라도 팬덤이 있겠지. 자발적 팬덤. 예. 또 누가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국회의원이 112명이나 되는데 그 팬덤이 조금이라도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아닌 그 사람들 중에 범여권 중에는 있냐? 그 이제 조금 몇 명 보여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팬덤이 있죠. 한동훈 팬덤이 대단하죠. 또 윤희숙도 좀 있지 않아요? 팬덤이? 이게 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범여권의 인재들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팬덤이 있는 정치인과 아예 그런 것하고 인연이 없는 예, 그런 정치인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사실 정치를 오래 하거나 또는 정말 임팩트 있게 하려면 또 대권 주자까지 치고 올라가려면 이 팬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천 타천 노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원희룡 한동훈은 팬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든지 셀카 찍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또 누가 있나요? 홍준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있는데 극소수인 것 같아요. 매니아지, 매니아. 오세훈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약간 좀 막 열광적 지지가 소수라도 있는 홍준표와 비교하더라도 좀 적은 것 같죠. 이 임팩트의 차이예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대중정치인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경원 있네요. 나경원 어디 가나 셀카 찍읍시다, 사진 찍읍시다 하고 달려드는 팬들이 많아요. 나경원 있네요. 자, 이 팬덤은 전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팬덤도 없으면서 3선 4선 한 사람들은 좀 분발해야 돼요. 어떻게 정치를 10년 20년 하면서 어디 지역구에 가거나 행사장에 갈 때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하고 다가오는 사람 하나가 없냐. 팬덤이 없는 정치인은 반성합시다.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이 팬덤하고 완전히 다른 거가 홍위병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만 전혀 달라요. 이 홍위병들은. 개딸은 팬덤이 아닙니다. 이거 자꾸 팬덤 정치라고 그러면서 대깨문이나 뭐 개딸을 얘기하는데 이거 대깨문 개딸은 팬덤이 아닙니다. 이거는 홍위병이에요. 홍위병. 지져 그러면 확 가서 무는 그런 홍위병들이라니까요. 자, 홍위병들 말이죠. 이게 모택동이가 권력을 뺏겼어요. 유속이 세력들한테. 뺏기니까 이걸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이 유속이 일당들을 개량주의자라고 몰아서 다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유속이 등소평 이 라인을, 이 개혁개방을 주장했던 라인을 숙청을 할 때 썼던 그 칼, 이게 홍위병이에요. 이게 다 10대 애들이었거든. 심지어는 8살 9살짜리도 섞여 있었다 그러는데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이 나이에 요 또래의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얘네들한테 시퍼런 권력의 칼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이 홍위병들이 한 손에는 뭘 쥐었다? 한 손에는 숙청의 칼, 한 손에는 또 뭘 쥐었다? 마오 어록, 모택동 어록이라고 하는 요만한 조잡하게 만든 요 책자가 하나 있어요. 한 손에는 모택동 어록을 쥐고 이걸 하도 쥐고 흔들고
수십 번을 들여다보니까 막 낡아가지고서 막 새까매지은 게 모택동 어록이에요. 요만한 수첩처럼 돼 있어요. 한 손에 모택동 어록, 한 손에는 칼 들고 유석이 등소평 이 개혁개방파들을 주자파라고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걸 문화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화혁명의 돌격대, 선봉 돌격대가 바로 홍위병이었어요. 이게 다 애들이었어요. 애들. 심지어 8살, 9살짜리부터 대개 주축 세력이 17살, 14살, 17살. 20살만 돼도 세상이 대충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이 홍위병 노릇을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홍위병들한테 죽어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불태운 이 문화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의 수천 년에 걸친 그 문화와 전통이 이 홍위병들이 한 10년 설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 홍위병들은 뭐 장차관들도 납치해가지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 습격하고 군대까지 습격해서 탱크 탈취해갖고서 나오기도 하고 뭐 정말 눈에 뵈는 게도 없이 그렇게 설쳐됐어요. 길거리의 간판들을 이 반혁명 분자들의 간판이라고 싹 갈아가지고 전부 화약 냄새, 나 폭탄 이런 식으로 다 간판까지 바꿔버렸어요. 상상이 안 되죠. 저는 말이죠. 우리를 개딸로 불러줘, 우리를 대깨문으로 불러줘라고 장명을 짓는 방식이 딱 홍위병식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사실 대깨문 그러면 얼마나 이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걸 줄여서 대깨문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천박합니까? 그리고 잔인합니까? 대가리가 깨져도가 뭐예요 도대체? 이걸 자기들의 명칭으로 불러달라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개딸은 뭐 개혁의 딸이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개혁의 딸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개딸 하는 거예요. 개싸움 무슨 국본, 개국본, 개싸움처럼 우리가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천박한 것들이에요. 천박한 짓거리들 하고 있다. 그게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자, 얼마나 이 홍위병들이 설칠 때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있었냐. 우리 길거리 가면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빨간 신호등 들어오면 쓰잖아요. 이거는 만국 공통의 신호잖아요. 빨간 거 쓰면 빨간불 들어오면 쓴다. 근데 이 홍위병들이 이게 애들이니까 어린애들이니까 야, 우리 중화혁명의 상징성 빨간색이 왜 서야 되는 거야? 가야지. 신호등 바꿔. 홍위병이 설칠 때 결국은 정지 신호는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은 가는 거야. 이 홍위병들의 그 천박한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대깨문이나 개딸들이 딱 이 수준 아닙니까? 하고 노는 것들이. 하마터면 자동차도 중국 가면은 자동차 우측 통행이죠. 우리랑 같이. 하마터면 자동차 좌측 통행 될 뻔했어요. 아니 왜 우파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좌파로 가야지. 그래 이걸 말린 사람이 있어요. 말린 사람이. 야 영국도 좌측 통행을 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우측으로 가야지.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우리 역사에 이런 정말 이 반지성과 이 천박함이 한 시대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정말 야만의 시대가 있어요. 그 야만의 시대를 앞장서서 달려나간 게 바로 이 홍위병들이에요. 저는
이 586들과 이 대깨문 그리고 지금의 개딸들은 그 흐름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 홍위병적 이 문화 위에 서 있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의 이 홍위병 정치 그리고 그 홍위병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홍위병들이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걸 해서 실제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곤 했어요. 돌을 던져서. 그런데 처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되게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모여 있다가 어린애가 한 8살, 9살짜리 뭘 알아요. 그런 애가 돌을 던지면서 이 제국주의자 막 이 스파이 막 이러고 던져서 피가 튀는 거를 보면서 더구나 횃불들 다 들고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들은 촛불 들지만 홍위병들은 인민재판을 주로 밤에 했어요. 횃불 들고. 횃불 막 일렁일렁 하는 것 속에서 막 피가 튀는 걸 보면서 흥분한 대중들이 막 집단적으로 돌멩이를 던져서 완전히 난자하듯이 해서 죽여버리는데 이거가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고사총으로 해서 거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 다 보게 만드는 상태에서 죽여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인민재판식, 홍위병식, 공포의 동원이죠. 공포의 동원. 그게 지금 이재명을 반대하는 당내 비명계 반명계에 대해서 개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공포의 동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 홍위병들이 개딸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왜 바른 말 하는 분들을 징계하냐. 썩어 빠진 민주당 의원들보다 최강욱이가 100배 낫다. 조국도 버리고 추미애도 버리고 김남국이도 버리고 이제 최강욱까지 버리려고 하느냐. 이게 어떤 정서인지 아시겠죠? 이 좌파 종북주사파 홍위병 그 무리들인 개딸의 정서는 조국이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추미애는 꼭 지켜야 될 사람이고 김남국이는 정말 막 애법 못 살게 한 사람이야. 최강욱이 얼마나 든든해. 우리 종북주사파의 전사. 왜 이런 사람들을 다 버리고 징계를 해? 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정상적인 이 팬덤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멘탈 클리닉이 필요한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대화로 교화를 하거나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을 하거나 할 수 있다면 저도 노력을 해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대깨문 개딸들, 이 종북주사파의 그 천박한 이 행동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세력은 비정상적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세력이다. 오로지 공포의 동원을 통해서 종북주사파의 장애가 되고 걸리적거리는 자들을 처단하면서 길을 열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 자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 이 자들을. 이런 이 홍위병들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문화전쟁 4번째 이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고성국 칼럼 문화전쟁 시리즈 4편까지 했습니다.
문화전쟁 1. 인물과 스토리로 싸워야. 문화전쟁 2. 좌파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라. 문화전쟁 3. 국민은 좌파의 내로남불에 분노한다. 문화전쟁 4. 팬덤이 아니라 홍위병이다. 네, 오늘 문화전쟁 5는 막말은 주체사상 품성론의 소산이다. 최근 들어서 조금 전에 최강욱의 막말, 조국이의 야비한 막말, 유시민이의 치사한 막말, 이런 막말들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그런 막말들을 지상파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걸르지 않고 방송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조선일보는 사설로 막말이 일상과 상식이 된 정당이다 하면서 정청래, 김용민이 이재명이 등등의 막말 발언들을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막말이 이자들의 인성, 개인적 인성, 이를테면은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요한 요인은 뭐냐? 주요한 원인. 왜 이자들이 이렇게 막말을 계속하는가? 그 근본 원인은 이들이 신봉하는 주체사상의 품성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성론은 뭐냐면 이 주체형 인간, 주체사상을 떠받드는 인간을 주체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에는 비주체적으로 살았는 인간들이고, 이걸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듭남,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체사상에 다시 교화가 되면 그 이전에 비주체적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주체형 인간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체형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수령을 보유하기 위해서 한 몸 던진다는 의미에서의 수령론이 있어요. 두 번째가 주체형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견제해야 될 것은 주체적 품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체적 품성.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위 가치입니다. 그럼 이 품성이 뭐냐? 수령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목숨 걸고 목숨 던질 수 있는 품성. 수령과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지 애비어미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품성. 이걸 품성론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5가구 이상 되면은 감시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5가구를 한 팀으로 해서 거기에 꼭 한 명의 감독자를 둡니다. 5호 감시제. 이런 식으로 감시하고 끊임없이 유치원 때부터 애들을 너는 수령의 자식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네가 보게 되는 생물학적 엄마 아빠가 혹시 수령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고발해. 그래서 실제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그 자식이 영웅이 되고 그 자식 앞에서 고발당한 부모가 총살당해 죽는 그런 장면을 주민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품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품성론에 입각해서 보면 종북주사파, 특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종북주사파들은 북한처럼 해방된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무너뜨려야 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잖아요. 당장 무너뜨려야 될 미제의 앞잡이들,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당장 무너뜨려야 될, 끌어내려야 될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이 필요한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이 필요한 거예요. 치솟아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박근혜에게 총탄을 던지고 윤석열에게 총알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적개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종북주사파들한테는. 이걸 품성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입에서 나오는 온갖 막말들, 조국이 입에서 나오는, 최강욱이 입에서 나오는, 김남국이 입에서 나오는, 윤미향이 입에서 나오는 온갖 막말들은 이것들이 집에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자들이 떠받들고 있는 주체사상의 품성론이 이자들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타는 적개심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말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자들의 막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한 몸 던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정신무장, 미제의 앞잡이 괴뢰인 남한 정부와 그 주구인 박근혜, 윤석열, 김건희 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죽창을 손에 쥐어주면 언제든지 찔러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불타는 적개심으로 무장시켜야만이 주체사상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자들 입에서 나오는 이 막말들이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천박한 막말들이라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북한의 지령문이나 북한 방송, 대남 공작을 지시하는 방송에 바로 그런 막말들을 직접 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종북주사파들의 끝없는 막말 행진을 바로 그런 주체사상의 전략과 그 품성론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근본 대처가 가능하다. 그냥 혀 쩌쩌차고 참 못돼 먹은 자들, 막된 자들 하고 그냥 혀 차고 돌아설 일이 아니다. 이 자들은 막말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네, 고성국 칼럼 오늘 좌파와의 문화전쟁 5번째, 막말, 종북주사파들의 막말은 주체사상 품성론의 산문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좌파와의 문화전쟁 6번째 시간입니다.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고성국 칼럼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좌파전쟁과의 문화전쟁 1. 인물과 스토리로 싸워야. 좌파와의 문화전쟁 2. 좌파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라. 좌파와의 문화전쟁 3. 국민은 좌파의 내로남불에 분노한다. 좌파와의 문화전쟁 4. 팬덤이 아니라 홍위병이다. 좌파와의 문화전쟁 5. 막말은 주체사상 품성론의 소산이다. 여기까지 제가 칼럼을 보내드렸고, 오늘은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단죄하랍니다. 먼저 이 개념 없는 자들의 개념 없는 발언들을 한번 쭉 일별해 보겠습니다. 광우병 때 2008년입니다. 김규리, 나중에 김민선으로 개명을 하는데,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 청산가리 발언이 그때 나왔습니다. 김구라, 미국산 쇠고기 먹느니 생 삼겹살을 먹겠다. 우리나라 국교를 소를 먹지 않는 힌두교로 바꾸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됐어요. 100일 된 애가 고혈압, 당뇨, 성인병에 모두 걸렸다. 김미화, 560 시절의 경찰청을 보는 것 같다.
박미선.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미국 사람조차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하리수. 우리 국민들이 연구 대상 쓰레기 처리반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자. 이동욱. 국민을 XX로 알지 쇼하고 있네. 김혜성. 협상은 개뿔. 그냥 미친 소 주십시오. 주는 대로 조건 없이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김가연. 정책관님, 장관님들한테 광우병 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민우. 대한민국 미친 소 너나 쳐 드세요. 정찬. 우리 청소년들 급식으로 광우병 쇠고기 먹고 죽어 한반도 대운하에 뿌려지게 할 수는 없다. 김디지. 이 개 XX X 같은 XX들아 독도 가서 너나 처먹어 미친 소. 이게 힙합 가수라서 아마 랩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세븐. 미친 소 머슴이나 줘. 이때 머슴은 이명박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 이명박 얼리버드라고 하는데 잠이 덜 깨서 비몽사몽하느라 그런 결정 내린 것 아니냐. 김희철. 뭐 먹고 살지? 팬들의 사랑만 먹고 살아야 하나? 재수없게 미친 소 걸려서 XX 되면 어쩌지? 김부선. 쇠고기 이건 아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먼저 먹고 5년 후에도 멀쩡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 이준기. 강경진압, 강제연행, 역사 속 익숙한 단어들이네요. 국민들이 바보 같은 국정에도 참고 힘든 생계를 유지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나 봅니다. 문소리. 쇠고기 문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FTA가 얼마나 불공정한 거래인지 깨닫게 해줬다. 미친 운하, 미친 교육, 의료보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있다. 권혜효. 방패와 물대포 소화기에 맞아 쓰러지더라도 우리 함께해 승리하자. 김상혁. 앞으로 여자친구 사귈 때 쇠고기 좋아하느냐고 꼭 물어봐야겠다. 이승환.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걱정돼 무대에 섰다. 김지우. 먹고 죽으라는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배고파서 아사하라는 거야? 함소원. 청와대 점심 메뉴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뼈가 통째로 들어간 갈비탕을 추천한다. 윤도현. 10대가 촛불 들고 나서는 것 보고 우리가 너무 창피했다. 우리 밴드는 이런 무대를 잊지 않고 나오겠다. 유아인. 민심을 역심으로 몰아 폭력으로 심판하려 들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문을 남겨보겠다. 배칠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재를 폄하 매도한 기사를 볼 때마다 몹시 씁쓸하다. 윤종신. 불공정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소라. 오늘 평화롭게 촛불 시위도 하고 집회도 열리니까 살짝 참여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방송 후 인터넷 포털에는 방금 이소라 씨가 라디오 방송 중 촛불 집회 가라고 했답니다. 라는 글들이 마구 떴습니다. 박준형. 우리나라는 물 풍족 국가다. 물이 남아돌아 물대포로 촛불을 끌 정도다. 오상진. 끓어오르는 감정을 진정 아름다운 촛불 문화재로 승화시키시는 우리 국민들이 존경스럽다. 김원준. 나와 사랑하는 사람 모두 광우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게 광우병 때 이른바 개념 없는 이 좌파 연예인들, 좌파도 제대로 아닌 얼치기 좌파 연예인들이 내뱉은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승환,
이 가수죠. 이승환이 자기 소속사 건물에다가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대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크라잉 넛이라는 가수 그룹이 우리가 이루려고 크라잉 넛을 했나 자괴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말 달리자는 노래를 했고 그 촛불 들고 모인 좌파들이 떼창으로 말 달리자 뭐 이걸 같이 소리소리 구호처럼 외치기도 했습니다. 김제동이 이 기사를 전한 언론은 뉴시스입니다. 통신사예요. 뉴시스. 지금도 있죠. 뉴시스. 뉴시스는 이 기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평소 바른말로 박근혜 정부 눈밖에 난 것으로 알려진 MC 김제동이 이렇게 씁니다. 바른말 잘하다가 탄압받았다는 그 김제동. 정치는 삼류지만 국민은 인류. 뭐 이러면서 선동을 했다는 것이고 역시 바른말하기로 유명한 개그우먼 김미화가 김제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무조건 방패를 외쳤다.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기사가 됩니다. 개념 없는 허접한 좌파 연예인들도 문제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바른말 잘하는 어쩌고 저쩌고로 수식하면서 전하는 뉴시스도 저게 언론입니까 저게. 이승환이는 요즘 굉장히 많이 아프다. 정신이 아프니 몸도 아프다. 정치적 폭력을 당하는 것 같다. 전인권, 이효리 등과 함께 길가에 버려지다를 대한민국 위로곡이라고 배포했어요. 정태춘이 조 PD도 함께 목소리를 보탰어요. 문성근이는 박근혜 씨 10만 명, 20만 명으로는 너무 적어? 반말로 너무 적어? 그럼 보여줄게.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에 몰린 인파를 찍은 언론사 사진을 링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유정은 항의의 전등끄기 캠페인에 동참했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전등끄기 행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현준, 예은, 뭐 한혜진 등이 쫓아했고요. 원더걸스의 예은이죠. 차인표는 LED 촛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사진이 있습니다. 차인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26일에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겠다. 분명한 것은 비정상이 정상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뭐 이렇게 뇌까리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화의 김동완이는 한 번도 빠짐없이 광화문을 찾았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손수현이는 한 달이 넘어가니 지친다. 더 화가 난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내려왔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내려왔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외수는 탄핵 결정이 난 날 전원일치 탄핵 결정을 보고 울었다. 멋진 대한민국 끊임없이 눈물이 난다. 이런 허접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최명길입니다. 탤런트 최명길. 그럼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김한길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멘토라는 김한길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저렇게 다녔습니다. 촛불을 들고. 이런 제가 지금 전해드린 극히 일부입니다. 이 전해드린 연예인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지적해드린 최명길의 남편 김한길. 아직 버젓이 각종 방송에 나오고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력을 많이 크게 미치고 있는 멘토라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아직 광우병의 늪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광우병의 저 수많은 이 막말들을 짓거려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자들이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지 못하고 여전히 버젓이 여기저기서 큰소리치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광우병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셈입니다. 탄핵의 강도 건너지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 억울한 이 탄핵을 당했을 때 가해자였던 자들이 지금도 방송만 틀면 나오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영향을 크게 준다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탄핵의 강을 넘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우병의 늪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탄핵의 강도 넘지 못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저 연예인들 어떻게 하면 뜨는지, 어떻게 하면 언론의 관심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대중의 지지를 받는지는 잘 아는 정도의 잔머리들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진짜 광우병이 뭐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이 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연예인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예컨대 교통법규를 한번 위반했다. 그래도 공인이 하고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무거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짜뉴스 괴담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혔는데도 단죄받는 자 하나도 없이 그대로 텔레비전에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저는 정말 아이들한테 칼을 쥐어준 것 같아서 이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대중매체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지금은 착한 얼굴을 하고 선한 웃음을 띠면서 대중연예인으로 활동하지만 저자들이 언제 갑자기 돌변해서 광우병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흉측한 칼을 휘두를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자들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의 치밀한 기획, 이거 우리가 아직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10년 이상 지난 광우병, 15년이나 지난 광우병부터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적어도 이 대중 연예인들이 중불나게 나서서 개념 없이, 그런데 어쨌든 대중한테는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배후에 진짜 누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비록 이들을 방송에 나와서 SNS에서 이렇게 떠벌린다고 해서 사법 처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는 단죄해야 된다. 사법적 단죄는 어렵다 하더라도 문화적 단죄는 해야 한다. 그들의 언행에 걸맞는 책임은 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좌파와의 문화전쟁.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단죄해야 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좌파와의 문화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칼럼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인물과 스토리로 싸워야, 두 번째 시간은 좌파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라, 세 번째 시간은 국민은 좌파의 내로남불에 분노한다, 네 번째 시간은 팬덤이 아니라 홍위병이다, 다섯 번째 시간은 막말은 주체사상 품성론의 소산이다, 여섯 번째 시간은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단죄하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 고성국 칼럼을 아주 뜨겁게 지금 지지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한두 번은 더 이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칼럼으로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칼럼은 좌파의 막말은 영웅이 되고 우파의 막말은 죄인이 되는 이 프레임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자, 송영길이의 선전포고라는 이 출판기념에서 송영길이는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X로 하는 거는 되게 어떤 말 단어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하십시오. 이 나쁜 X 말이야. 이 서면조사 하나로 무혐의 처분했던 이 X의 XX들이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 미친 X들이. 이런 식입니다. 이건 거의 이 시중 잡배들이 술 먹고 주치해서 이 길거리에서 싸움할 때 쓰는 수준의 말을 이 무대에 올라가서 해대는 겁니다. 이런 건방진 X가 있나? 어린 X가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 아니라 한창 검사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X를 그냥 놔둬야 되겠냐? 이런 식입니다. 민영배는 어이없는 XX네.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뭐 이런 식이에요. 태영호가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그 단식 쇼하면서 국회 안 천막에서 쇼하고 있을 때 거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연설 질의응답 할 때 태영호 의원한테 쏟아부은 욕설을 항의하기 위해서 당대표인 이재명이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재명의 지지자들,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의 똘마니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다가 태영호가 나타나자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그야말로 죽이자고 하는 말이거든요. 박영순이라는 자는 이게 국회의원인가 봐요.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 관련해서는 임종성이라는 자는 저는 X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변을 먹을지언정 뭐 이랬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라. IAEA를 해체하자. 이 권칠승이라는 자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최원일 함장한테, 천안함 함장이죠. 부하 다 죽인 함장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막말을 해댔습니다. 또 벌써 한 2년 2년 전인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이는
20대는 역사에 대해서 경험치가 낮다. 그래서 우리를 지지 안 하고 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안민석이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가지고 자꾸 일제시대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또 윤호중이는 오세훈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안민석이는 또 정권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 터뜨리는 게 우연이겠냐 이렇게 음모론도 불쑥 제기하고, 김포 서울시 편의회의가 나오자 박찬대라는 자는 천공이 지난 8월에 경기도 서울 통폐합을 주장했는데 이 천공하고 김기현이가 뭔가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또 제기했어요. 자, 지금 제가 막말이나 음모론 극히 일부만,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전해드렸는데, 이런 막말과 음모론을 주장했던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막말했다는 이유로 또 음모론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 내에서 문제가 됐거나 처벌을 받은 자가 있느냐? 처벌을 받은 자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최강욱이가 얼마 전에 무슨 발언으로 징계 먹었죠? 무슨 발언이었죠? 그래요. 그게 거의 유일한 징계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도 최강욱이가 이미 다른 건으로 다 징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 효력도 없는 추가 징계 하나 뜬 겁니다. 거의 징계가 없었어요. 또 최강욱이조차도 당에서는 긴급 징계를 했지만 그 징계 왜 하냐? 그 최강욱을 옹호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당장 개딸들부터. 기억하시죠? 또 이렇게 수많은 이 근거 없는 음모론과 막말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동료 자기들끼리 이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또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주사파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들 다 영웅 대접 받았어요. 대통령한테 용감하게 달려든 사람들,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할 말 제대로 하는 무슨 우리 진영의 영웅들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우리 쪽을 좀 볼까요? 3년 반 전에 김대호라는 사람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관악갑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유세 중에 30, 40대는 거대한 무지와 착각 속에 있다. 이게 30, 40대가 그야말로 묻지마 종북주사파잖아요. 묻지마 더불어민주당 투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이 김대호가 운동권 출신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 30, 40대는 거대한 무지와 착각 속에 있다. 근데 이게 청년 비하를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건 또 노인 비하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다 이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게 다 목표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면 이를테면 신장투석을 하게 되면 이게 장애인 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을 받거든요. 그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장애인 대책을 모든 이 노령자층으로까지 확대하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써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딱 요 대목 끄집어내 갖고서 노인 비하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좌파들이 이걸 딱 청년 비하다, 노인 비하다 딱 찍어서 끄집어내면서 좌파 매체를 통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갖고 결국 김대호가 후보직 박탈당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 중에 우리 고성범 본부장 친구 누구죠? 차명진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어요. 김재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태영호는 당원권 정지 3개월 했는데 태영호의 발언 중에는 보면 제주 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벌어진 거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이게 징계 사유야. 아니 이거 팩트 아닙니까? 또 김재원의 발언에 보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 그건 우리 자유파 절대 다수의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가 우파, 자유파 천하통일했다. 이것도 사실 아닌가요? 광화문 집회는 정광훈 목사가 수십 차례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그렇죠. 4대 국경일과 보통 국가기념일은 격이 다르죠. 국가의전에는 다 격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과 3부 여인, 5부 여인과 장관, 차관들이 격이 다르듯이 그렇잖아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누군가가 자유파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발언, 막말을 해도 일단은 옹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가 비판을 하면 무조건 옹호부터 해.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뭐 있냐. 문맥을 잘 봐라. 이런 식으로 일단 옹호를 해요. 해서 전선을 구축해.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막말도 아닌데 좌파 쪽에서 누군가를 공격해대면 일단 다 움찔하고 물러서버려. 그래서 이 사람만 남아. 태영호 발언 때 태영호만 달랑남고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태영호한테 연락을 했더니 태영호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당분간 발언하지 말아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 제가 대신했잖아요. 여러 차례. 4.3이 김일성 지시지 그럼 누구냐?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는 이런 것들을 다 진영 간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개인의 말실수로 보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 과정에서 자기들의 전사가 저 우파를 상대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했다는 거지. 너 잘했어. 더 세게 해. 우리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막말이 훈장이에요. 막말 많이 하는 자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더 거친 막말을 하기 위해서 나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입만 열면 막말인 저 최강욱이, 입만 열면 가짜뉴스하는 김의겸이, 입만 열면 뻔뻔한 소리하는 윤미향이, 입만 열면 국민 허파 뒤집어지게 만드는 조국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좌파 진영의 스타처럼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 압권이 이재명이지. 이재명의 그 흉측한 반폐륜적인 반인권적 발언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좌파의 리더로 옹이 되고
이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개딸들이 저렇게 대열을 조성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말은 좌파에게는 우파와의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막말 잘하는 자가 싸움 잘하고 전투력 강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자유우파는 막말도 아닌데 좌파들한테 잘못 걸리면 막말했다고 프레임 덮어 씌워놓으면 다들 이 근처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달랑 혼자 남아. 혼자서 실컷 두드려 맞고, 언론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민노총이 장악한 좌편향 언론으로부터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면 당에서 징계해. 완전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 구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종북 주사파와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정치 투쟁이고 이념 투쟁이니까 말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몸싸움 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말싸움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뻑하면은 막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맞고 뭐 입도 못 열게 하고 활동 정지하라고 그러고 저쪽은 막말만 하면은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이런 구도가 계속되면 이 말전쟁의 주도권을 종북 주사파가 그냥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저 종북 주사파들은 계속 막말의 수위를 높여가요. 그리고 공격의 초점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잡는다고요. 딱 거기에 초점을 겨녀서 최고 권력에 대해서 싸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허구한 날 방어하다가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말씀드립니다. 좌파의 막말은 영웅이 되고 훈장이 되고, 우파의 막말은 죄인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이런 프레임 자체를 바꿔내야 된다. 막말이 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 개념 규정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제가 좌파의 문화전쟁 7번째 주제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Back to